조지아욱 기프가 지금 우리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작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조지아욱 기프를 생소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지아욱 기프는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의 거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조지아욱 기프가 뭐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더 이렇게 부각이 되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였고요. 작업을 99세까지 살았어요. 그때까지 꾸준히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어쨌든 생애를 일단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887년에 태어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986년, 그러니까 99세까지 살았어요.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100세까지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말을 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끌고 왔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지아욱 기프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위대한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여성 화가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본인은 그거를 굉장히 거부를 하면서, 나는 위대한 여성 화가가 아니야, 위대한 화가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조지아욱 기프의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왜 여성을 꼭 붙여야지 돼? 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했었는데, 요번에 조지아욱 기프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위대한 여성 화가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욱 기프를 공부하는데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 그리스 신화의 태초의 어머니 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사라마이엔즈에서도 신화 공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일반적으로 3세대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1세대 신화의 그 대표 주자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가이아잖아요. 대지의 여신. 그런데 그 가이아가 실질적으로 가이아를 비롯해서 가이아가 스스로 우라노스를 만들어서 하늘의 신을 만든 다음에 둘이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체들을 낳았다라는 걸로 그 신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원시 신화가, 제1세대 신화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연현상을 의인화시킨 게 신화잖아요. 그렇게 가이아가 우라노스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막 낳듯이, 우리 조지아욱 기프도 본인이 머무는 그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작품으로 자식을 낳듯, 새로운 생명을 낳듯이 많이 이렇게 낳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작품으로 새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게 마치 그 가이아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굉장히 자연을 소재로 삼아서 작업을 해요. 그 자연도 바로 본인이 머물러 있는 그 지점에서 일상 속에서 소재를 잡아서 그걸 깊게 관찰하면서 작업을 풀어내는데, 그게 아주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작품들로
풀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머니상, 가이아는 있는데 제 어머니상, 그러니까 태무신, 그러니까 여성의 신호로서 우리한테 인지가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상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그렇게 윤리적이고 희생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오키프한테서도 그런 맥락의 그 삶을 쭉 들여다보면서 그런 맥락의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냉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잔혹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였는데, 그래서 더 제가 아마 정말 그 여신의 어떤 면모와 비슷한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조지 오키프에 대한 평전을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조지 오키프의 그 지인들이 한 이야기였겠죠. 오키프는 충분히 매혹적이었지만 또 그만큼 인간적이기도 했습니다. 했을 때 인간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그녀는 고집스럽고 완고했으며 돈에는 수전노 같았고 오랜 친구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만큼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시공간, 자신을 위한, 오로지 자신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일단 자기 먼저 챙기는 걸로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는 했지만, 대부분의 그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작가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주변을 힘들게 했던 다른 작가들, 말하자면 고흐나 고갱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런,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까뮤 클로델 같이 자기 파괴적인 성향은 오키프한테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고, 오히려 오키프는 자기를 챙기면서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생활인으로서의 귤 있는 아주 절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감도 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조지 오키프가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이 처음 들었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었대요. 왜 그런 말 있죠.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미술 시간이었겠죠. 그 선생님께서 그 자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남성, 장희빈이 그 사약, 장희빈이 죽을 때 먹던 사약의 재료, 바로 그 극약이죠. 그 천남성 아시죠? 바로 그 천남성을 선생님이 들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지 오키프의 말이에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천남성을 높이 들고 그것의 이상한 모양과 색깔들의 미묘한 차이를 지적하시면서 진하고 수수한 흑보라빛이 온통 녹색인 주위를 뚫고 나와 있는데, 녹색이라는 것도 연백색에 감도는 꽃 부분이 녹색에서부터 잎사귀의 짙은 녹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능감을 보이고 있었다. 선생님의 천남성을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걸 보였겠어요. 그리고 먼 훗날 이날을 회상을 하면서 자기는 그때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체의 외형, 형태와 그 색깔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날 그 미술 시간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천지적 기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조지 오키프 같은 경우는
그게 뭐야,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본인이 그린 그림을 하나 선물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지 오키프의 인생이 변화가, 그러니까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친구한테 그림을 선물을 했는데 그 그림을 그 친구는 뉴욕에 있는 친구였는데 조지 오키프는 이제 저쪽 텍사스주 있는 쪽에 그 시골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그 당시 그랬었는데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을 했더니 그것을 그 친구가 스티글리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 그 사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사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화랑도 운영을 하면서 뉴욕의 어떤 그 예술계를 이렇게 주름 잡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스티글리츠한테 그 사진 그것을 보여줬나 봐요. 소개를 해줬나 봐요. 이건 내 친구가 그린 건데 이런 거라고. 그랬더니 스티글리츠가 그 작품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대요. 드디어 마침내 여자도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되었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여자가 있다란 얘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들으면 이보다 오만방자고 그 무례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언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시절의 시대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자들한테, 이때 아마 참정권도 없었을 때였을 겁니다. 여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그림을 그린다거나, 여자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러는 것은 희귀한 일이었던 건데, 그러한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가 아니라 하면서 스티글리츠가 바로 그 본인이 운영하는 291 화랑, 그 화랑에서 다른, 그 당시는 거장이 아니었겠지만 피카소나 마티스나 뭐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알 수 있는 마르셀 디샹이나 뭐 이런 여러 그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젊은 사람들이었겠죠. 그 당시는 그들을 뉴욕에서 전시를 시켜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거장들과 함께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서 일약 뉴욕 예술계의 혜성처럼 떠오르는 스타로 그 조지 오키프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시를, 그러니까 친구가 갖고 온 그 작품을 조지 오키프 본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전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거장들과 함께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무비라도 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지 오키프는 너무나 불같이 화를 냅니다. 본인이 나한테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전시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당찼던 여자였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스티글리츠와 인연이 돼서 조지 오키프는 실질적으로 그 그 텍사스에서 학교 그 교포원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상을 버리고 뉴욕으로 올라와서 스티글리츠의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스티글리츠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1916년에 스티글리츠를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스티글리츠는 이미 유부남이었죠. 유부남이었었는데 연인 사이로 변해서 1924년에 스티글리츠가 이혼을 하고 조지 오키프가 37살이고 스티글리츠는 60세일 때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어려운게 결혼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스티글리츠는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그러니까 영혼의 짝이었던 거죠.
남녀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가장 우선으로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스틸리츠는 유명한 사진가이기도 했으니까요. 새로운 현대사진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영혼의 단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이 나이에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랬던 스틸리츠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끝까지 둘이 그 부부관계로 있지만 5년도 채 안 돼서 또 이제 재정적 후원을 해주는 여자하고 바람을 피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오키프 같은 경우가 그걸 너무나 힘들어 하면서 그 시기를 넘기는데 일단 스틸리츠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 훗날 조지 오키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기를 향한 그의 힘은 창조력만큼이나 강렬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법. 나는 그 둘을 모두 경험했고 스틸리츠로부터 경험을 했고 살아남았다. 살아남았을 때 비로소 그를 넘어설 수 있었다. 여기에서 넘어설 수 있었다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서 닿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스틸리츠가 자기의 그 예술 세계를 펼치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이걸 느끼면서 확장이 됐구나. 펼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펼쳐졌던 것이 확장됐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죠. 자, 작품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연결을 해 볼게요. 1916년에 스티글리츠를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스티글리츠가 아마도 이 당시에는 그 조지 오키프 같은 경우가 그림의 주제가 음악을 생각하면서 그림들을 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요소를 그림에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쩌면은 그 스티글리츠가 이거 16년에 그린 거고요. 이게 1917년에 그려진 이 그림들인데 이게 일단 음악적인 요소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스티글리츠가 봤던 작품들이 이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스틸리츠가 오키프가 아까도 말했듯이 조지 오키프가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설명을 했듯이 굉장히 수전노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본인을 위해서 사치스러운 취미로서 했던 것이 바로 음반 수집을 하는 거였답니다. 그만큼 음악은 조지 오키프한테 굉장히 조지 오키프의 영감을 이렇게 살려내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7년 이게 이제 초창기의 작품들이에요. 이런 작품들에서 그러니까 291 화랑 말하자면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운영하는 그 화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뉴욕의 유럽의 예술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소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현대 사진이 거기에서 태동을 해요. 291 화랑에서 스티글리츠의 그 스튜디오겠죠. 갤러리이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의 역사에서 거론된 아주 유명한 거장들이 그 291 화랑에 자주 이렇게 모여지고 그랬겠죠. 그러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티글리츠는 죄송합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 그 사진가들로부터 사진적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에드워드 웨스턴 같은 경우가 조지 오키프가
1887년이니까 한 살, 뭔가 동년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와 더불어서 에드워드 웨스턴이나, 여러분들 혹시 웨스턴은 아니더라도 안젤 아담스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데 달력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아름다운 저기 미국의 그 풍경 사진으로 유명한 안젤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나 이들이 전부 이게 한 그 그룹으로서 거기에서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진으로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사물을, 어떤 일상에서 아무것도, 배추, 조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사물들을 극대화해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클로즈업에서 촬영을 하고 디테일을 다 살려주고 이러는 것으로 새로운 어떤 미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조지아 오키프도 자연스럽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와 연인이 돼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지아 오키프가 결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꽃을 많이 그려요. 꽃을 1918년부터 한 몇 년 동안 꽃만을 18년에서 32년 정도, 그러니까 조지아 그러니까 스티글리츠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속을 새겨갖고 힘들어하면서 멕시코로 오가면서 그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꽃과 뭐 뉴욕 빌딩 같은 것도 그리지만 꽃을 많이 그립니다. 그때 꽃을 그렸을 때 꽃의 사이즈가, 여러분들 잠깐 요걸 보세요. 이게 조지아 오키프거든요. 조지아 오키프인데 그 그림 앞에서 서서 찍은 걸 보시면 꽃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큰 사이즈로 꽃을 집중적으로 한 200여 점을 그려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력 대스타로 이제 그 뉴욕의 예술 아티스트를 이렇게 부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티글리츠가 또한 조지아 오키프를 촬영을 많이 하죠. 누드 사진도 찍고 그 유명한 손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조지아 오키프를 보면서 스티글리츠의 후광에 힘입은 작가로서 인정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걸로 얘기하려고 하면서 꽃을 갖고 너무나도 그렇게 성적인 어떤 에로틱한 것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지아 오키프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나는 꽃을 그렸을 뿐이야. 내 그림에서 성적 임재 욕망을 만약에 봤다면 그것은 너가 그러한 집착이 있다라는 것이야 라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아주 그냥 끝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내모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들은 신용도 안 하고 그냥 꾸준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 힘은, 내적인 힘은,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밀고 나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아마 사진가들의 영향을 같이 서로 주고받은 거겠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작가와 작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된 기본적인 철학적 베이스가 되는 것이 베르그슨 같은 사람이 했던 말을 배경으로 해서 이 작가들은, 사진가 쪽에서는 직물주의라는 것을 발전시키면서 합니다. 그것은 잠깐 읽어보면은, 이게 철학자 베르그슨의 말인데, 직관이란 사물의 내적 본질을 지적으로 느끼는 방법으로서 사물의 본원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포착하게 한다. 만일 사물의 실제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절대적 개념으로 사물의 내부에서 어떤 통역이나 상징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형이상학 그 자체다. 말이 좀 어렵죠. 철학하면
지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을 좀 어렵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형태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어떠한 생명의 존재 에너지 자체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 아니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지아 오키프가 꽃을 이렇게 크게 그리면서 클로즈업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러한 사물의 오브제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꽃에 집중해서 그리는 순간에 서로 이렇게 사물인 꽃과 내 안에 있는 기운이 만나져서 흐르는 기운을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본인은 그렇게 하는 거고, 조지아 오키프는 정말로 사람들은 정말 꽃을 보는 것을 참 못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꽃을 내가 본 것을 그냥 그리는 것 뿐이야. 그거를 크게 묘사를 하는 이유는 꽃을 구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그 꽃 하나에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크게 그리는 것의 의도는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성적인 어떤 걸로 몰아세우는 아주 나쁜 저속하고 나쁜 뉴요커들조차도 이런 것을 알기를 바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은 정말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은 그 느낌이 와서 닿지를 않는데,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뭐 원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모니터를 지금 이렇게 큰 모니터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모니터에서 띄워서 그림을 보면은 같은 그림인데 요만한 상태에서 보여질 때하고 크게 보여줄 때하고 그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원본을 가서 보면은 당연히 더 달라지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기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뉴욕을 중심으로 현대예술이 막 이렇게 태동을 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막 그럴 때는 이념적인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의 그 조지아 오키프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살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해. 나는 내가 느낀 거,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알아차리는 거,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그리겠어.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묵묵히 그리다 보니 이 사람만의 커다란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을 한번, 아마 여러분들이 조지아 오키프를 치면은 대부분의 꽃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 아마도 이 꽃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이 꽃이 지금 여기서 보시고 있는 이 꽃이 실질적으로 조지아 오키프가 살아생전에 그 소더비 경매가에서 500억 원에 낙찰됐던, 그 당시에 기록을 깼던 그 소더비 경매가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었던 금액으로 기록을 깼던 작품이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 오키프를 이렇게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 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꽃을 극대화시켜서 클로즈업해서 그려진 그림들이 가장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듯해요. 정말 너무 야한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사실 생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대화해서 그리면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만 몰아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치는 거죠. 그 천박함에 대해서. 조지아 오키프 같은 경우 꽃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꽃을 크게 그리죠? 그랬더니
오기프가 되물었다. 당신들은 산을 그리는 화가에게 실제보다 왜 그렇게 작게 그리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지혜롭게 한방 먹이죠. 왜 이렇게 무슨 의도로 이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면서 그 수많은 것들을 그냥 물리쳐 가면서 자기 작업을 계속 하죠.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크게 그려졌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 앞에 서면은 이거는 마치 뭐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큰 그림 앞에 서면은 그 기운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을 의외성, 낯설게 함으로써 첫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예술의 한 역할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익숙한 사물의 사이즈보다 엄청나게 크게 그린다거나 엄청나게 적게 했을 때 크기만으로도 그 사물의 그 의외성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키프는 일찌감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사진을 요런 사진, 이런 사진, 대부분의 사진들이 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카라죠. 이 카라꽃을 참 많이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정말 이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가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사진적 시각으로 보는 걸 배웠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외성 이런 것으로서 그 결과고 이런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시각은 이거는 사진가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각도 그 체험을 통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옮겼을 때 오는 의외성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형태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천착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면은 아마 사물을 새롭게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천남성인데 이게 1930년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누구야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가 실질적으로 또 다른 그 연애를 하는 바람에 도르시 노먼이라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갑부 그러니까 유한 마담이에요. 두제 오키프보다 훨씬 어린 그때 한 두제 오키프가 37살에 결혼해서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이때 22살이었어요. 도르시 노만이. 그 도르시 노만하고 연애를 할 때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실질적으로 우울증도 걸리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조지아 오키프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조지아 오키프 다큐멘터리 영화 말고 조지아 오키프를 대상으로 해서 영화화 만든 거 다큐멘터리 막 영화화 시킨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말로 보다가 정말 저절로 욕이 나와요. 스티글리츠의 그 철딱선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아까 조지아 오키프가 스티글리츠한테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스티글리츠를 자기가 극복하고 나니 비로소 자기는 자기로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러면서 이제 멕시코의 그러니까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몇 개월씩 있고 이러다가 결국은 멕시코로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스티글리츠는 징징거리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고 하는데 인연을 끊지는 않지만 멕시코에 이주를 해서 자기 작업에 전념을 하죠.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천남성이거든요. 선생님들 이 천남성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들춰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다는 바로 그 천남성을 이때 시리즈로 그림을 그립니다. 조지 오키프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천남성이 우리나라에서 뭐 독이겠어요. 거기에서도 독 있는 풀이겠죠. 이 천남성, 그러니까 장혜빈이 사약 먹고 죽었던 바로 그 천남성. 이 천남성 열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열매가 그 겨울에 보면은 빨간 그 알 같은 게 이렇게 산속에서 또 그것만 이렇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느낌이 굉장히 으시시한데 어쨌든 그 꽃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로 완전히 이주한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를 하는데 멕시코에서 오래 머물죠. 머물면서 거기서 집도 구하고 그러면서 멕시코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멕시코로 간 것은 뭐 꼭 굳이 이렇게 피해서 갔다라기보다는 그 멕시코의 그 자연 환경, 거기에 매료를 당하는 거죠. 그 위대한 힘, 자연의 그 위대한 그 경외심에 매료를 당해서 그 그림을 다 그리는데, 조지 오키프를 그 추상 표현주의의 시조로 보기도 하고, 어쨌든 미술사의 그 장르로 봤을 때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개척해서 확장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추상을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극대화해서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있는 사실을 극대화해서 사실적으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근본이 되는 뿌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추상으로 자꾸 느끼게 되는데, 조지 오키프는 철저하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이제 탐복을 하죠. 멕시코 그 원시적인 풍경에. 거기는 뭐 수도도 안 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열악한, 멕시코에서 두 군데에서 지내는데 시기별로 전시기에 있었던 곳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시적인 게 그대로 더 살아 있었겠죠. 거기서 그림을 제가 아까 이렇게 자식을 쏟아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연과 친화적으로 되면서 그 안에서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 굉장히 강화된, 그러니까 순수한 에너지가 이렇게 강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에 이렇게 연연히 하지를 않는 거죠. 작업에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멕시코에서 친구가 소개를 해서 놀러 갔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사진가들, 아까 설명했던 안젤 아담스 같은 그런 사진가들도 오고, 실질적으로 조지 오키프 같은 경우는 그 소란스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데로 가요. 혼자. 그러니까 예술 동네가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가 아주 그 내부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보다도 소란스럽고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해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조지 오키프는 거기에서 딴 데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혼자 명상하고 혼자 지내면서 그림에 전념하고, 그러다가 뉴욕에 또 돌아오고 그러기를 긴 시간을 했던 거죠. 그러면 멕시코 거기에 가서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빠졌느냐. 그 해변에 굴러다니는 그 동물 뼈들, 이런 거, 그 사막에 굴러다니는 동물 뼈들 다 퇴화된,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나는 그거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갖다 집에다 이렇게 다 걸어놓기도 하고 뭐 이러면 그러고, 그 풍경에서 오는 그 미묘한 색깔, 조지 오키프는 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미묘한 색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여진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낯설다 보니까 분홍색 바위 뭐 이런 것들이 저희는 쉽게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빛을 받으면서 갑자기 하얀색 그 바위가 금색으로 변하는 것,
바위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 산도 색깔이 마음대로 변하고 땅도 그렇고 이런 것을 느끼는 대로 그대로 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 같지가 않은 느낌들. 그 설명을 듣지 않고 그림을 보면은 상상화 같은 느낌들의 그림들을 실질적으로 그 멕시코에 머물면서 많이 그립니다. 이 천남성을 그리고서 그렇게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제 오키프의 아까 색을 갖고 얘기를 클로즈업 하면서 찍는 거, 아니,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색으로서 오묘하게 표현하는 거 또 얘기를 했지만, 클로즈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진가들이 아까 설명했던 웨스턴이나 안젤리 아담스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에서 아마 서로가 이거 오키프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그림들이 자주 있는데 이거는 사진적 시각이에요. 100%.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물을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피사체 대상을 앞에 놓고 주제가 되는 거겠죠. 뒤에 있는 것이 배경이 되게끔 이렇게 병치시켜서 그림 그리는 거. 이거는 사진적 시각이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마치 그 렌즈를 광각 렌즈를 활용해서 찍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러니까 렌즈의 특성인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렌즈의 광각 렌즈의 특성과 망원 렌즈의 특성을 동시에 같이 그리는 거니까 사진에서는 하기 힘든 일인데 그리는 거니까 한 화면에 같이 이렇게 병치시켜 갖고 그래서 그 독특한 구도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이 1928년에 그린 분홍 그릇과 녹색잎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사진적인 방식으로 그려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요. 1929년에 멕시코에서 누워서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소나무를 보고 그린 이 그림. 누워서 사진을 찍었을 때 잡힐 수 있는 바로 그 느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서로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의 어떤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시각을 확장시키는 도반으로서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 그림들을 조금 더 갖고 왔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거는 좀 나중에 있고요. 요 부분이 지금은 그러니까 동물뼈 같은 것들, 요거는 동물뼈는 아닌 것 같은데 동물뼈 같은 것들을 이 산 전체 크기만큼 이렇게 놓고 산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진을 찍으면 가능한 일인데 실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각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구도가. 그러니까 사진적 구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오키프는 이런 이야기들 어딘가에서 봤어요. 제가. 이 산은 이게 어떻게 본인 산이겠어. 멕시코에 있는 그 산타페에 있는 그 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개인 산이라고. 내가 보고 나만 이런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차격 문화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원이 내 문 밖 동구 밖에 보여지는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면은 동구 밖에 그 풍경 전체가 나의 정원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차격 문화라고 하던데 이런 맥락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것은 내 개인산입니다. 그것은 나한테 속해 있는데 내가 충분히 칠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그림을 그리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이제 영적 존재 본인이 느끼는 그 하느님께서 그것이 네 거라고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접화되는 거죠. 그 대상과 그리고 있는 대상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신성의 기운과
그러니까 딱 만나져서 거기서 에너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이런 식의 말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라일차가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이런 태도에서 점점점 그림을 그리면서 주지와 오키프는 자연이 돼가고 있다라는, 인간이 자연이 돼간다라는 것이 머리 기르고 뭐 세수 안 하고 이런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존재 자체로서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언뜻 이런 글이라든지 쭉 흘러가는 그림의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그림의 맥락을 쭉 보다 보면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을 보면서, 아니 그림을 보면서 주지와 오키프의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여신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신화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시신화, 그러니까 제1세대 가이아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와서 그게 주지와 오키프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 사막에 가면은 이건 동물 뼈들, 이런 동물 뼈들이 있는 건데 얘네들을 갖다가 방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이걸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자, 요 그림을 우리가 조금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제가 웨스턴, 에드워드 웨스턴 같은 경우 같이 극사실적으로 사진을 찍듯이 오브제를 극사실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극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 속에 친화돼 가면서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됐다. 이러니까 인간 자체에 이제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렇게 걸려있는 어떤 것에 그렇게 휘둘리지를 않았구나라는 게 저절로 느껴져요. 온전하게 자연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신선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전해집디다, 저한테는. 그 다음에 그 뿔을 그리면서 여기다 이렇게 꽃을 그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게 멕시코, 제가 읽어볼게요. 느 멕시코의 스페인계 사람들은 장례식에 동물의 뼈와 조화를 사용한다. 오키프는 동물의 뼈와 조화를 화면에 병치하여 초현실적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주제에 대한 장식적인 관심을 표현할 때 예상 밖의 물체를 병참으로써 놀라운 의외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느껴지는 그 아까 의외성, 낯설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얘기잖아요. 원시인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동물의 뼈와 조화를 같이 사용하는 것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 기운들을 그대로 차용해 갖고 그림에 옮겨놨을 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모르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생뚱맞게 웬 꽃?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그렇게 연결이 돼서 확장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죠. 이 그림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저 구름 위에 아무리 동물뼈가 크다 한들 이런 구도가 나올 수는 없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보느냐를,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일상에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던 그 무언가, 익숙했던, 내 집에 있었던 그 익숙했던 그 무언가를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딱 보았을 때 갑자기 그 공간은 다른 느낌으로 기운이 전달될 겁니다.
그런 것들 가끔 체험하시지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일기 쓰자는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파인더를 통해서 들여다볼 때는 그냥 우리가 렌즈,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볼 때하고 다르게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것만. 그러면 그 대상,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것 너머의 어떠한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갔던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이 조금 더 신선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동물뼈 시리즈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진짜 추상적으로 그렸죠. 이제 구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알아볼 수 있죠. 이런 것에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으면은 아마 일상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새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스쳤던 것에서. 그러니까 조지 오키프가 많은 경우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중에 막 그 상도 많이 받아요. 레이건 대통령한테도 받고 부시였나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대통령한테도 또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한테 2번이나 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바로 그림을 그리세요. 너무 상식적이고 맥없는 소리인데 그것만큼 큰 진리가 없는 거죠. 당신 일상 속에서 가서 보여지는 걸 집중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긴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보십시오. 말은 안 했겠지만 진짜 조지 오키프는 모든 그림을 바로 눈앞에 자기 앞에 있는 것을 한번 꽂히면 그 시리즈로 계속 그려요. 이 골반뼈 시리즈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동물의 골반뼈 시리즈를 갖다가 계속 그리는데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앵글을 잡아서 보느냐에 따라서 얘가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이죠. 이 골반뼈 시리즈를 계속해서 그리는데 이 또한 엄청나게 크게 그린다는 거죠. 사실화입니다. 이거 굉장히 구성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화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그렸던 것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는 이 모습이죠. 이걸 보면서 이게 재미있어 갖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같이. 이거 그릴 때였을까요? 그리는 도중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갖고 왔네요. 예. 이러다가 1946년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어줘요. 우리 저기한테, 조지 오키프한테. 이미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된 겁니다. 회고전은 웬만해서 살아있을 때 잘 안 열어줘요. 나이가 많이 들거나 정말 유명해지지 않으면. 근데 조지 오키프는 이 회고전을 몇 번 하게 됩니다. 99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그 해에 스티글리츠가 죽어요. 회고전이, 그러니까 오키프는 그냥 계속 사회적 명성이 굳어지고 이럴 때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는 점점점 쇠락해 가면서 심장병을 앓고 굉장히 그러다가 말년에 스티글리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중요한 인물이고 조지 오키프 입장에서 볼 때는 철딱선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어린애같이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런 어린애 같은 면 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성적 그런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말년이 안 좋아요, 스티글리츠는. 말년이 굉장히 안 좋은데 결국에 가서는 조지 오키프가 거두죠, 나중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을 때 병원에 찾아가서 임종을 같이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그 일들을, 스티글리츠 사후에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냐고 한 3년 동안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결국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멕시코로 가서 조금 더 좋은 어느 동네에 집을 구해서 그 속에서 이제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사를 간 거죠, 이제. 그래서 그야말로 죽은 짐승들의 이 두개골.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무심히 듣다가도 근데 여자 진짜 담도 세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으시시한 느낌이 좀 들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홀로 있으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하는 그 집사들도 있고 그랬겠죠, 이 정도 되면. 그러나 실제로 자기 홀로 이렇게 그 작업에는 하면서 작업에 집중을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풍경, 그 오브제,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아까 두개골이라든지 가끔가다 꽃도 또 한 번씩 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형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산출해 내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모든 작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아가 곳곳에다가 이렇게 낳은 생명체들, 뭐 5,000명의 바다의 자식과 뭐 5,000명의 뭐 강의 자식과 뭐 이러면서 어마무시하게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다가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영혼의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물질적인 형상들을 그렇게 생명으로 나오게 했다면 그 영혼의 그 생명체들 그렇게 쏟아내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느낌이,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그리니까 의미 두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 자체에서 자연에서 접화돼서 그 기운을 그림으로 쏟아내는 지극히 사실적인 어떤 그 표현에서 그런 느낌이, 원시적인 느낌이 그냥 전달이 되거든요. 스티글리츠가 죽었을 당시에 그때 그렸던 나무인데, 누군가가 나무를 조지 오키프를 나무에 표현해서 나무로 조지 오키프를 나무로 연상을 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서 그림으로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이제 멕시코 그 원시문화하고 연결되는 건데, 달을 향한 사다리라는 이 그림은 제가 왜 갖고 왔느냐면, 야곱의 사다리 생각나고 지지난주인가요? 백남준의 야곱의 사다리가 갑자기 연상이 돼서 일단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것이 바로 뉴멕시코 인디언들이 삶에서 사다리를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우주와 땅을 연결해주는 어떤 걸로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야곱의 사다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쵸?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자연의 형태를 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이 넘어서 이 양반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정말 거침이 없냐면, 70이 넘어서 세계 일주를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유럽을 간 것은 꽤 나이가 든 후에 갔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스페인에서 몇 개월 살고, 파리에서 몇 개월 살고 이러면서 있다가 그야말로 힘 받아갖고 세계 일주를 70 넘어서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세계 일주를 하고 비행기를 탔을 때 느껴지는 그 충격, 그거를 정말 표현을 했을 때 짜릿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땅을 내려봤을 때 그 짜릿한 느낌,
그런 것을 일기처럼 써 놓은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행기 탄 경험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자기가 느낀 걸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비행기 탄 경험 같은 거겠지만 그러면서 하늘 그림과 땅 그림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볼까요?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거 우리 비행기 타면은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앵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로앵글의 개념으로 보는 것들을 그렸다면은 이 비행기 타고 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강줄기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성적 요인으로 보여지는 것,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고 산이고 뭐 이런 것을. 그러다가 1970년도가 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 눈이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971년도인가부터 이렇게 시력이 계속해서 안 좋아져 갖고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그때 조수를 구하는데 1973년에 그러니까 존 해밀턴 그러니까 1973년이면 1887이니까 85세인가 그렇죠. 이때 존 해밀턴이라는 그 해밀턴이 그때 26살인가 그래요. 젊은 친구를 조수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조수로 고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제 오키프가 이 친구하고 10년 넘게 같이 지내면서 주제 오키프한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 연정인지 어쨌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해밀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구설수에 오르고 말이 많았겠어요. 안 봐도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이제 인터뷰가 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밀턴한테 실제로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노인네 돈 바라보고 젊은이가 붙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밀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년배 간의 우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작자들이 노인과 젊은이의 우정을 이해할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정말 이 속물들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일침을 가하고 실질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살아생전 애들이 연문에 자꾸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주제 오키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 예술가는 젊은 여성과 연문을 뿌리는데 내가 젊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한다. 이 당당함을 보세요. 진짜 사랑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우리 모두 상상에 맡기는데 저는 둘의 아름다운 기운이 분명히 흐르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십거리처럼 얘기하는 것을 100% 부정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스티글리츠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해밀턴과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인연을 이어주는 것은 영적 교류인 거지 그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최소한 오키프한테 인연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오키프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그건 그거고 갑자기 아프로디테하고 아도니스 여러분들 그 신화 공부에서 생각나시죠?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그 젊은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데 결국은 젊은 청년의 어떤 그런 신화 있잖아요. 그 신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그 북유럽에서는 누가 있나?
뭐 여러 그러니까 탐무주의 그 아까 이시타르와 탐무주 뭐 이런 식의 신화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한테. 여러분들 신화 공부했던가 한번 이렇게 뒤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1986년에 1973년에서 1986년까지 해밀턴이 그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어쨌든 이 조지 오키프를 동행해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존 해밀턴이 30몇 살 때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26살에 왔다가 그러니까 절망도 하고 그랬겠죠 뭐. 그랬는데 그거를 뭐 오키프가 인정을 안 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인가는 각자한테 맡기기로 하고 죽으면서 어쨌든 죽으면서 조지 오키프는 해밀턴한테 8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런데 그 조지 오키프의 의붓딸이면 누구겠어? 스티글리츠의 어떤 연결되는 누구겠죠? 정식 부인이었으니까 의붓딸이라면은 그쪽에서 그 가족들 간에 뭐 그러니까 유산 상속 갖고 막 법원에서 싸우고 막 이러는데 진짜 재밌는 건 법원에서는 해밀턴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연인으로서 그 조지 오키프의 그 유언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해밀턴이 그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게 왜 안 받았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은 해밀턴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돈을 안 받음으로써 조지 오키프의 명예를 지켜줬을 수도 있고 조지와 오키프와 자기의 관계를 정말 영적인 소울메이트로서 승화라기보다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돈을 받지 않고 조지 오키프의 유언대로 자기는 추모식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해밀턴이 조지 오키프의 그 유해를 말하자면은 그 오키프가 가장 이제 좋아했던 그 지역의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는 그러면서 그때 이게 이제 해밀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시력에 저하되니까 오키프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 독려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갖고 도자기를 하게끔 해요. 이거는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거의 하지 못했던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밀턴이 그러니까 조지 오키프의 어떠한 작업을 보면서 도자기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키프는 해밀턴의 이 도자기 작업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1979년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제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의지 90이 넘어서 이 그림을 시력도 없는데도 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의지로서 그렸던 이 흔적들이 좀 감동적이라서 제가 마지막 작품으로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오키프가 자기 자신의 작품 앞에서 뭐 회고자나는 곳에서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오키프의 얼굴 좀 한번 보실래요? 저는 90이 넘은 그러니까 99세에 죽으면서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라는 것을 그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예언을 했고 99세에 100세 생일을 얼마 앞두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전에 100세 회고전을 자기가 계획을 해요. 어느 그 워싱턴 국립미술관인가 하고 같이
자기 회고전을 하는데 죽어갖고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회고전이 됐죠. 오키프가 자기가 직접 기획했던 전시가 100주년 기념으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대단한 여자고, 저는 이 오키프의 이 얼굴을 보면서 이건 여자, 남자 이런 것을 이미 떠난,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자태로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이 포즈와 이 얼굴에서 오는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아마 신화를 많이 생각했나 봅니다. 어쨌든 오키프는 1977년에 포드 대통령한테 최고 시민훈장을 받았네요. 아마 1977년에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최고 시민 훈장을 줬을 때는 아마도 그 지난번에 우리 신디 셔먼 했을 때 잠깐 얘기했었던 그 페미니즘 운동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제 오키프한테 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85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예술훈장을 또 수여를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의 대통령한테 상을 수여받은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살아생전에 수도배 경매 사상 최고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흰 동말풀, 그 하얀색 꽃, 나팔꽃처럼 생겼던 그것이 500억 원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70이 넘어서 세계 일주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찌됐든 90살이 넘어서 85살 이후에 자기의 표현 그대로라면 사랑을 시작하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인한테는 하나도 있을까 말까 있기 힘든 이 엄청난 일들이 한 사람의 삶에서 다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마 더 신화적인 여신으로서의 어떤 기운을 더 느끼지 않았나. 저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기 직전에 조지 오키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도 꽃을 보지 않아. 요겁니다. 정말로 그건 너무 작아서 아무도 꽃을 제대로 보지 않아. 시간이 없어. 보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뜨문뜨문 했겠죠. 죽기 직전이니까. 바로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들 이 얘기 딱 들으면서 어린 왕자 생각 안 나세요? 여우와 그 어린 왕자가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가 결국 여기 독서하는 데서 하셨을 때 있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뱀한테 일부러 물려갖고 자기가 다시 자기 나라로 자기 별로 소행성 6일인가요? 별로 돌아가면서 장미를 돌보러 가잖아요. 그 까칠하고 그 이기적이고 못된 그 자기 장미. 걔가 하도 속색여갖고 속이 상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응? 길들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면서 나만의 장미를 향해서 갔던 거. 어쩐지 그런 느낌이 여기서 좀 느껴져요. 저는 깊게 본다는 거, 관찰한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관찰할 때 비로소 새로운 것들, 일상에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 대표님께서 그 신화의 힘에 나왔던 조셉 캠벨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마무리 하다 보니까 정말 연결이 되네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성소고, 그렇다라는
그 조셉 캠벨의 그 말이 맞구나. 지금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관찰하면 여기에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조지아 오키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삶에 성실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을 새롭게 봐야지 되는 거고, 새롭게 보는 가장 실전은 집중해서 몰두해서 보는 거다. 그러다 보면은 조지아 오키프처럼 내 일상에서 새로운 것들이 진짜 내 존재 자체를 느끼게끔 하는 어떤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 것이다.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 삶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조지아 오키프는 가이아처럼 혹은 아프로디테처럼 아르테미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신을 깨우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게 낯설어서 참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이제 봅니다. 아, 처음부터 어린 왕자 생각났으셨다고요, 밥순이님이? 아, 대단하십니다. 그쵸? 어린 왕자 같죠? 네. 대통령상 받으면 똥 닦으래요. 이건 무슨 소릴까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대표님. 자, 우리 2부